자, 1장 서론입니다. 간단히 지난 시간에 좀 이야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국제경제학, 특히 국제무역론은 뭘 하느냐, 주제가 어떤 것이 있느냐 이런 걸 봅니다. 국제경제학이라는 것은 이제 소위 개방경제죠, 그죠? 경제학, 여러분들 거시경제학을 배울 때 소위 폐쇄경제 과정으로 어떤 모형을 배우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거기다 NX라는 걸 추가해가지고 순수초를 추가해가지고 개방경제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즉 개방경제, 수출입과 있게 되면 어떤 차이가 나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수출입. 사실은 이제 확대 해석을 할 필요, 조금 더 넓게 볼 필요도 있는데, 소위 근대 경제학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경제학이 왜 이제 중요해지고 사람들의 관심을 끄게 됐느냐. 실제 경제학은 경제의 논리를 따져본다 그러면 고대부터 있긴 있었겠죠. 상업경제는 있었습니다. 거래가 없이 작업자족을 한다 그러면 그때는 경제학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알아가지고 뭔가 하면 자기 만들어가지고 먹고 살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거래가 있게 되면 그때부터 뭔가 경제적인 원리, 왜냐하면 거래할 때는 가격이 필요하고 어디서 거래를 하고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거죠. 거기서부터 이제 경제적인 해석 아니면 경제적인 도구 같은 것이 필요하게 될 겁니다. 거래의 매개수단으로 화폐가 필요하고.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학의 필요성이 그렇게 절실하지 않게 계속 왔었습니다. 왔다가 언제 이게 팡 터지냐 그러면 산업혁명 이후라고 봐야 됩니다. 산업혁명. 산업혁명 이전에는 거래를 하더라도 주로 뭔가 하면 소위 가내 수공업 도구 그런 것들이 뭔가 하면 아니면 지역적인 특산물 그런 것들이 일부 상업도시를 중심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그런 이제 아주 적은 거래가 그 전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았는데 산업혁명 이후부터는 거래량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이유가 산업혁명으로 소위 공장제 생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업자족들이 다 무너진 거죠. 산업혁명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대부분 지역적으로 작업자족, 그게 주였습니다. 100%는 아니지만 그게 주였는데, 이제 산업혁명이 되면 다들 이제 공장에서 엄청나게 효율적으로 물건을 만들어냅니다. 작업자족보다 엄청나게 싼 가격으로 좋은 물건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작업자족을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다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분업을 하고 특화를 하게 돼가지고 주로 거래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모든 물건은 거의 대부분 거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래가 많고 거래를 통해 가지고 서로 이제 교환을 하게 되니까 경제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이 더 절실하게 된 거죠. 그래서 경제학이 나왔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교환과 거래. 그거는 이제 국경과 무관하죠. 국경과 무관한 게 국내에서도 항상 많은 거래와 교환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도 앉아가지고 인터넷 쇼핑하죠, 그죠? 가서 사 먹고 돈 쓰고 돈 쓴다는 게 다 거래하는 겁니다. 다 거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도 다 거래합니다. 왜 거래를 하느냐? 내가 작업자적 하는 것보다 거래하는 게 더 편리하고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거래를 하는 거죠. 내가 직접 만들어 먹는 것보다 뭔가 하면 더 안 비싸게, 더 싸게, 더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으니까 밖에 가서 사 먹습니다. 아니면 물건도 마찬가지죠. 그게 이제 거래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많은 물건이 국내에서도 폐쇄경제에서도 그 나라 내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국경을 딱 열고 나가지고 외국과의 거래, 무역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논리입니다. 국내에서 거래하는 거하고 동일한 논리입니다. 동일한 논리인데 자 여기에 이제 조금 차이는 있죠. 국가란 개념은 사실은 이것도 그렇게 오래된 개념이 아닙니다. 1980년, 70년대, 80년, 1800년대, 1700, 1800년대에 와서 국가란 개념이 엄격해졌지 그 전까지는 국가란 개념이 별로 없었어요. 국가란 개념이. 근데 이제 1800년, 1700, 1800년대 이후부터 이제 국가란 개념이 엄격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엄격히 인포스할 수 있는 무력까지도 생기고 치안력, 국방력 그런 것도 생기고 이제 국가주의가 된 거죠. 그러면 현재 사회는 거의 국가 단위입니다. 국가 단위. 그러면 국가라는 것은 뭔가 하면 초월적인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거래에 대해 가지고 제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무역은 국내 거래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한이라는 것이 제일 대표적으로 무역에 대해 가지고는 관세를 매길 수 있습니다. 관세를. 그러니까 국내 거래하고 다르게 세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 무역을 제한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너 이 물건 들고 오지 마. 못 들고 돌아. 딱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면 뭐 못 들고 나가. 또 가능한 겁니다. 국가의 힘으로. 그 다음에 온갖 다른 기준, 뭐 비관세 장벽이라고 하는데 뭐 기술 아니면 위생 기준을 통해 가지고 이런 국가 간의 거래를 제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국내 간의 거래하고는 좀 다른 차원이 된 겁니다. 무역이라는 것은. 근데 근본적으로 봐가지고는 뭐 국내하고 국내에서의 그런 거래하고 거의 같은 선상으로는 볼 수 있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무역사, 그러니까 무역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파트였고 또한 거기에 대한 수요도 꽤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문직이었습니다. 근데 갈수록 요즘에는 무역에 대한 중요성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무역이라는 것이 이제 점점 덜 전문적이 되어버렸죠. 왜냐? 직구 때문에. 해외 직구를 하면 사실은 무역에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소비재 중심으로 하지만 뭐 소비재뿐만 아닙니다. 지금 직구는 뭐 뭐든지 다 됩니다. 직구를 하게 되니까 그냥 개인끼리 여러분들이 인터넷 쇼핑을 할 때 여기 앉아가지고 뭐 물건을 살 때 이게 서울에서 오는지 부산에서 오는지 아니면 광주에서 오는지 모르죠. 아니면 그게 미국에서 오는지도 모르고 주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물건 딱 하면 뭔가 하면 그게 뭐 아마존을 통해 올 수도 있고, 물론 자기가 아마존 들어가서 그걸 구입했다 그러면 그게 이제 미국에서 오는 건지 알죠. 그러나 어떤 물건은 중국에서 오는지 모르고 그냥 주문한 경우도 꽤 있죠. 우리나라 네이버나 그런 데서 딱 주문하게 되면 그게 뭐 또 오는데 보니까 중국이더라.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는 실질적으로 물건을 살 때 그런 비용, 그런 뭐 차이가 점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역이라는 것이 옛날보다는 굉장히 장벽이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끼케야, 물론 이제 무역 이런 데도 나오지만 끼케야 뭔가 하면 거래 비용, 제일 큰 것이 뭔가 운송비입니다. 국내에서보다 외국에서 올 때는 운송비는 더 비싸죠. 더 비쌀 거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하고 중국을 따져본다 그러면 그게 거의 차이가 안 나더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외국에서 오면 비행기로 실어오기 때문에 비용이 비쌉니다. 비싼데 중국에서 오는 것은 대부분 중국에서는 서해를 통해 배로 옵니다. 배로 오는 것이 문제가 없는 것이 매일 배가 뜨기 때문에 거의 이 비행기를 이용한 것은 이제 오래 안 걸리기 위해서 비행기를 이용한 건데 중국에서 배로 오는 것은 뭐 하루 정도 이상, 더 이상 안 걸립니다. 물론 이제 세관 과정에서 시간이 조금 걸리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중국에서 물건이 들어올 때는, 여러분들이 직구를 할 때는 거의 뭐 배송비가 국내보다 크게 들지도 않습니다. 장벽이 굉장히 허물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버리면 이제는 뭐랄까, 이 무역의 장벽, 무역이 뭔가 하면 국내에서 어떤 물건 사는 거하고 외국에서 사는 거하고의 그런 차이가 굉장히 옛날부터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개인들이 그런 식으로 뭐 무역과 유사한 행위를 해버리면 소위 무역업자의 전문 영역은 점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게 이제 무역이 옛날에 비해 가지고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무역이 전문 직종인데 그게 옛날에 비해 가지고는 이런 뭐 인터넷 쇼핑이라는 것이 또 다른 차원에서 뭔가 하면 무역업에 대해 가지고 도전으로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무역업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전문적인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량, 주로 뭔가 하면 그런 업을 하는 것은 대량 구매에 관련된 부분이죠.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더 코스트 다운 시킬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이제 무역업자도 뭔가 하면 그래도 자기 공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옛날에 비해서 많이 달라졌다는 거죠. 특히 어젠가 그저께인가 보니까 11번가에서 아마존 물건들을 배송비가 없이 보내준다는 거죠. 중국이 아닙니다. 이제 미국에서마저도 배송비가 없이 물건들이 막 옵니다. 그러면 별 차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거는 국내 생산품이라는 것은 사실 미국 가서 다시 되돌아올 일은 없겠죠.
그러나 수입업자들이 뭔가 하면 들고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파는 물건, 이제 이 여지가 많이 줄어든다는 거죠. 개인이 직접적으로 뭔가 아마존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그냥 사 쓰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무역이 옛날하고는 달라진다. 라는 것을 이제 염두에 두고 시작합시다. 국제경제학은 국가가 재화와 용료가 있어 무역, 교환이죠. 그죠? 이게 어떻게 하느냐,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를 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제금융론에서는 돈의 흐름과 투자. 물건이 아니라 돈도 흐르죠. 국가 간에 왔다 갔다 합니다. 뭐 지금 주식이 세계적으로 다들 주식에 지금 빠져 있는데 지금 국내 사람들도 우리나라 사람들도 여기 앉아가지고 미국 주식을 삽니다. 뭐 최근에 미국 주식 제일 많이 사는 리스트가 쭉 나오죠. 뭐 테슬라, 뭐 아마존, 뭐 인텔, 뭐 이런 주식을 제일 많이 샀다라고 나옵니다. 이제 개인이 옛날 같으면 뭐 외국 투자라는 것은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이고 일부만 가능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도 다 허물어졌죠. 개인이 집에 앉아가지고 홈트레이딩으로 우리나라 주식을 사는 거하고, 그 다음에 외국 주식을 사는 거하고, 모든 외국은 아니지만, 외국 주식을 사는 거하고 전혀 차이가 없죠. 그런 식으로 다 접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많이 달라졌다. 어쨌든 이걸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이것을 보는 겁니다. 이 국제경제학은 굉장히 오래된 주제임에는 분명하지만 국가들이 국제경제에 더 밀접하게 관련됨에 따라서 그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현재 국가들이 이전보다 더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더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고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라는 것은 이제 데이터로 보여집니다. 데이터로 보여주면 뭐 일단 여기 미국 데이터를 먼저 보여주는데 미국의 GDP에서 수출과 수입의 비중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다. GDP에서의 수출과 수입의 비중입니다. 60년대는 5%. 그러니까 수입이 수입보다는 수출이 미국이 많았다는 이야기죠. 이때는 수출이 5%, 수입이 한 4.5% 뭐 이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게 점점점 들어가가지고 이때는 지금은 어느 정도냐? 뭐 수출은 한 10%좀 넘고 수입은 한 15%. 자, 여기서 이제 이 뒤 두 색깔의 높이가 뒤집어졌죠. 위는 파란색이 높은데 이쪽에는 빨간색이 높죠. 이 이야기는 이제는 미국은 여기서는 적자 국가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무역수지 적자 국가. 무역수지가 적자를 본다. 수출보다는 수입이 많은 나라다. 라는 거죠. 이제 이게 하나의 문제이기도 하고 특성이기도 합니다. 문제인데, 뭐 어떤 나라가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되면 대부분 금융위기가 발생한다든지 그 나라가 절단이 납니다. 대부분 개도국 경우에 적자가 이렇게 많아지면 이 적자폭이 계속 이렇게 지속된다 그러면 뭐 큰 경제적으로 문제가 나죠. 하지만 미국은 뭐 워낙 경제력이 크니까 사실은 이건 자기 경제력에 비해 가지고는 뭐 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차원에서 여러분들의 국제금융론이라든지 경제학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본다 그러면, 자, 이거는 이제 또 다른 차원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왜 적자를 낼 수 있느냐? 낼 수 있기 때문에 내는 겁니다. 딴 데서 돈이 나오기 때문에. 딴 데서 돈이 나온다는 것은 미국은 뭐 제일 최대 경제 강국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투자를 한 돈에서 돈이 나오는 거죠. 투자한 돈에서 뭔가 하면 이자와 배당금들이 나오죠. 그 돈만큼 사실은 이 적자를 낼 수가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뭔가 하면 능력 없이 적자를 오랫동안 낼 수 있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럼 금방 뭐 그 나라가 뭔가 외환이 다 고갈돼 가지고 망해버리죠. 미국이 달러의 발권국이라서 이렇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미국이 뭔가 하면 이 경상수지로는 아니면 이제 자본수지로는 흑자를 많이 보기 때문에 이 무역수지가 적자를 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거는 국제금융론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배울 내용입니다. 어쨌든 여기서 이야기할 것은 옛날에 비해 가지고 굉장히 이게 전체적으로 크게 늘어난 추세다. 즉 이때에 비해 가지고 이게 뭔가 한 3배, 두세 배 이상 늘어난 거죠. 이 빨간 선으로는 4배 늘어났고 파란 선으로는 거의 한 2배 반 정도 늘어난 꼴입니다. 즉 갈수록 무역이 늘어나는 겁니다. 갈수록 세계적으로 무역이 늘어나고 전 세계 나라들은 서로
커넥티드 됐다라는 겁니다. 서로 연결돼 가지고 같이 움직이더라는 거죠. 왜 그래 점점점 무역을 많이 하느냐? 자급자족하면 되는지 왜 그래 점점점 무역을 많이 하면서 외국 물건을 샀고 또 우리 물건은 왜 번거롭게 그 국내에서 만들어 갔으면 되지 외국에서 수입해 갔고 대신에 국내에서는 더 만들어 가지고 외국에 파느냐? 번거롭지만 그게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게 돈을 더 많이 벌기 때문에 그러더라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왜 그게 돈을 더 많이 벌고 효율적이냐? 그게 지금부터 우리가 한 학기 동안 배울 내용입니다. 자, 어쨌든 이런 걸 보면 점점 국제경제와 무역에 대해서 무역이 점점 늘어나거나 왜 무역이 이루어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아야 될 필요성이 점점 높아지죠. 자, 미국에 비해서 다른 나라들은 국제무역에 훨씬 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미국이 60년대에 비해 가지고 지금 한 5, 60년 동안에 굉장히 무역 비중이 한 3배 정도 늘었지만 GDP에 대한 비중은 10에서 15%밖에 안 됩니다. 자, 이게 크냐 적냐는 이제 판단의 여지가 있죠. 그거는 나라별로 비교해 보면 됩니다. 자, 이제 비교가 나옵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자. 그죠? 다른 나라들은 GDP에 대한 수출의 비중이 상당히 더 높다. 특히 우리나라가 그렇습니다. 미국은 규모와 자원의 다양성으로 인해 거의 다른 모든 나라보다 국제무역에 대한 의존이 더 낮습니다. 세계적으로 저게 제일 낮은 편입니다. 사실은 미국은 거의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자급자족을 할 수 있는 나라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차 대전 이후에 멀로주의, 그래 1차 대전 이전에 멀로주의를 했었고, 그 다음에 1차 대전이 끝나고 대공황이 발생하는 경우에 블록주의를 통해 가지고 미국은 거의 폐쇄경제를 했습니다.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폐쇄경제는 안 되죠. 안 되기 때문에 자기들 블록주의, 영국은 영연방 중심의 블록주의를 했고, 독일은, 프랑스는 프랑스 중심의 그런 식민지들하고 자기들끼리만 무역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블록주의도 필요 없어요. 미국은 틀리면 뭔가 하면 자 수출이 금지, 우리 내에서만 한다. 땅이 워낙 넓고 거기에 모든 자원이 다 있으니까. 그런 정도로 미국은 이 자원이 다양하고 거의 모든 나라보다 무역 의존도가 가장 낮은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이제 저 정도다 난 거죠. 자, 쭉 보면 여기서 이제 몇몇 나라들을 다는 아니지만 쭉 비교했습니다. 미국, 캐나다, 멕시코, 독일, 한국, 벨기에. 여기서 절대 한국이 빠질 수가 없죠. 자, 보면 GDP 대비 수출입의 비율이 보면 미국은 10% 좀 넘죠. 그죠? 10에서 15% 사이죠. 그죠? 벨기에는 좀 예외적입니다. 90%인데 이거는 벨기에는 나라 규모도 굉장히 적고 그래서 조금 예외적인데 그리고 거기서는 사실은 국경의 의미가 별로 없는 조그만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벨기에는 동쪽으로는 독일하고 접해 있고 서쪽으로는 프랑스하고 접해 있죠. 그 사이에 있는 네덜란드하고 접해 있고 동쪽으로는 어쨌든 그런 나라인데 무역이 굉장히 많은 나라고 유럽 내에서는 국경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또 특이하게 좀 이렇습니다. 이랬는데 이건 벨기에는 상당히 벨기에를 빼고 나면 세계적으로 한국이 제일 높습니다. 벨기에를 빼고 나면 한국이 제일 높다. 어느 정도냐? 거의 절반에 갔습니다. 절반.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만드는 물건의 거의 절반을 수출합니다. 절반을 수출하고 여기서는 이제 이게 GDP의 비율인데 어떤 비율이냐 그러면 수출과 수입의 평균입니다. 평균의 비율입니다. 두 개를 합쳤다 그러면 100% 보고요. 평균이죠. 두 개의 평균의 비율을 본다 그러면 그러니까 미국도 맞죠. 이게 10에서 15% 사이가 수입이 한 15%고 수출이 10%였죠. 그렇기 때문에 두 개의 평균이니까 여기 한 12, 3% 정도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게 평균인데 그 평균이 거의 GDP의 절반이다. 그 이야기는 만드는 물건의 절반을 수출한다. 자동차는 만드는 물건의 한 3분의 1을 수출하겠고 배는 만드는 물건의 한 90%를 수출할 겁니다. 90% 정도 수출하고 반도체도 만드는 물건의 거의 한 80%, 90% 수출할 겁니다. 등등 쭉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재밌는 거는 기름도 수출합니다.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산유국에도 불구하고 산유국이 아니고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석유하고 휘발유, 항공유를 우리나라 생산의 절반 정도로 수출합니다. 뭘 하냐 그러면 원유를 엄청나게 수입해가지고 그걸 정제를 해가지고 국내에도 쓰지만 절반 정도는 다른 나라에 수출합니다.
소위 정유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름도 수출하는 거죠. 실제 우리나라 원유 수입량을 보면 뭐 또 모르는 이상한 사람들은 그걸 보고 우리나라 에너지 과소비국이다. 1인당 그 원유 수입량이 세계적으로 제일 많다. 너무 기름을 낭비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데이터를 모르는 사람의 이야기고 낭비가 아니라 원유 수입해가 절반은 국내 쓰고 절반은 외국에다 수출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유업도 정유 시설이라는 것이 뭔가 하면 뭐 어느 정도 기술이 필요하고 투자가 필요한 겁니다. 특히 이제 중국이 최근에는 많이 낮았는데 뭐 빠른 발전을 하면서 사실은 그런 정유가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거기에 비해 가지고 경유 그러니까 디젤유 수요는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많은 경유 디젤유를 중국에다 수출합니다. 아니면 동남아에다 여러 나라 수출합니다. 한때는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사우디나 아니면 뭐 중동 지방에다가 기름을 많이 수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우디도 최근에는 좀 달라졌지만 정유소를 진 지가 얼마 안 돼요. 그 산유국들이 사실은 그냥 기름만 팔았습니다. 원유만 팔았습니다. 그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이 유조선에다가 원유를 사오는 대신에 나중에 다 기름을 실으러 갈 때 거기다 뭔가 하면 정제된 휘발유나 디젤유를 꽉 실어가지고만 가서 거기다 기름을 팔고 그 다음에 거기다 원유를 다시 싣고는 이런 식으로 이제 무역을 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또 이제 무역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가 수출을 많이 했다. 그러니까 미국에 비해서 이런 나라, 캐나다, 멕시코, 독일 이런 나라들이 뭔가 하면 이렇게 무역을 많이 하더라. 그러니까 무역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더라. 한국, 독일,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나라였죠. 그 다음에 이 대표적인 나라의 또 하나인 것이 일본이었습니다. 근데 일본이었습니다라는 것은 이제 과거가 됐죠. 일본이 1990년대까지만 해도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뭐 세계의 공장 역할을 했죠. 전 세계적으로 최대 상품을 수출한 나라였는데 뭐 80년대 이제 프라자 협정 이후부터 80년대부터 이제 경제가 나빠지기 시작하면서 나빠진다는 것은 사실은 이제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플라자 협정으로 뭔가 하면 일본 엔화 가치가 굉장히 높아지면서 더 이상 일본 내 생산이 생산성이 안 맞게 되니까 많은 일본 기업들이 탈일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본 이후에 뭐 동남아 아니면 미국 같은 데서 공장을 짓고 생산을 함으로써 이제는 수출에 있어 가지고 일본은 뭐 큰 비중을 못 차지합니다. 일본 국내에서 수출하는 것은 이제 비중이 굉장히 줄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환율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일본은 지금 현재 여기에 안 들어가 있죠. 그 다음은 캐나다, 멕시코. 뭐 독일이나 한국은 전통적인 이제 공산품, 산업 뭐 수출품이 많은 나라고 독일은 이제 대표적으로 자동차, 뭐 압도적이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첨단 기계류, 그죠? 독일, 네덜란드 그런 나라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캐나다하고 멕시코는 상대적으로 뭐 여기 비해 가지고는 그렇게 기술력이 높다기보다는 이제 미국하고의 국경이라는 부분 때문에 이렇게 무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는 주 무역 대상이 미국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워낙 덩치가 크고 많은 물건을 쓰다 보니까 이제 이 나라, 특히 이제 그런 차원에서 나프타를 통해 가지고 양 세 나라가 협정을 맺음으로써 이쪽에서 만든 물건이 무관세로 들어오게 되니까 많은 나라들이 이쪽에다 공장을 지어가지고 여기다 물건 만들어서 미국을 수출함으로써 이렇게 이 나라도 무역의 비중이 굉장히 특이하게 높은 나라가 됐습니다. 어쨌든 GDP에서 무역의 비중은 굉장히 높다. 그럼 무역을 왜 하냐? 누가 시켜서 하는 건 아니죠. 왜 하냐? 이익이 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이익이 있으니까. 기업들이 왜 무역을 하느냐? 왜 그냥 비싸게 배에다 실어가지고 비행기에다 실어가지고 외국까지 같이 파느냐? 이익이 있으니까. 무역의 이익이 있다는 것은 국제경제학에서 아마도 가장 큰 중요한 통찰력이다. 우리가 다루는 경제학은 근대경제학은 시장경제입니다. 계획경제가 아니라 국가에서 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놔두면 개인들이 알아가지고 소비자나 아니면 기업들이 알아서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를 관찰하는 것이 경제학입니다. 관찰해서 그거를
즉 그 사람들의 뭐 행동, 양태를 설명하는 것이 경제학이죠. 자, 무역을 하더라? 당연하죠. 왜 무역을 하느냐? 돈 되니까, 이익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gains from trade, 무역의 이익이 뭐냐라는 것을 이제 찾아봅니다. 국가들이 서로 재화와 서비스를 판다는 것은 거의 상호 이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익이 어떤 것이 있느냐? 자, 첫 번째,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거래를 할 때 둘의 복지가 둘 다 개선될 수 있다. 뭐 예를 요걸 들었네요. 노르웨이 소비자들은 생산하기 어려운 오렌지를 수입한다. 노르웨이 사람들은 왜 오렌지를 수입하느냐? 맛있는데 자기들이 못 만들기 때문에. 추운 나라죠. 노르웨이 오렌지는 열대과일입니다. 물론 굳이 만들려고 그러면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뭐 비닐하우스에 만들려면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드는 것보다 맛도 덜하고 비싸게만 비싸니까 맛있는 싼 오렌지. 그러니까 자기들이 못 만들고 자기들이 만들 수 있는 어떤 과일보다도 더 달콤하고 맛있으니까. 그러니까 수입하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더 싸고 맛있으니까 그걸 수입하는 겁니다. 필요하니까요. 사람들이 선호하니까. 선호한다는 것은 둘의 복지 수준이 개선되는 겁니다. 물론 노르웨이에서도 뭐 여름이 짧은 데서도 뭔가 하면 베리 같은 거 나옵니다. 노르웨이에 제일 맞는 것이 스칸디나비안 반도에 제일 맞는 것이 베리.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포도죠. 근데 이제 야생 포도죠. 야생 포도는 많이 나옵니다. 짧은 여름 기간에 확 많이 크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뭐 그런 것에 비해 가지고 양하고 식감하고 달콤한 정도가 또 이 오렌지는 또 비교가 안 되죠. 지금 사람들 찾으니까 그걸 사는 거죠. 돈을 낼 테니까 그걸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수입해 가지고 파는 수입업체가 생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모든 것을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국가가 어떻게 무역으로 이득을 얻을 수 있냐. 자, 효율성 따져본다 그러면 선진국이 더 효율적이죠. 선진국들은 모든 걸 다 만들 수 있습니다. 다 만들 수 있는데 왜 그걸 자기가 안 만들고 굳이 외국에서 수입하느냐. 여기에 대해 가지고 항상 좀 이해가 부족하신 정치인들이 항상 이야기를 하죠. 이해가 부족하신 미국 대통령들도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대통령 선거 나올 때마다 항상 이야기한 것이 그 전에 그러니까 이 아버지 부시도 그렇고 아들 부시도 그렇고 트럼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오바마 대통령도 그렇고 클린턴도 그렇고 다들 지금 대통령도 그럴 겁니다. 다들 이야기가 뭔가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이폰을 우리나라에서 안 만들고 중국에서 만들어 놓느냐. 우리가 다 만들 수 있는데 왜 그걸 우리가 다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데 우리가 기술이 없냐 돈이 없냐 자본이 없냐 그걸 다 만들 수 있는데 왜 그걸 가지고 대만 회사의 중국 공장에서 만들어 오느냐 하는 거죠. 그 만드는 회사는 대만 회사입니다. 대만 회사고 공장은 중국에 있죠. 대만 회사라면 대만에서 만들지 또 대만도 아니고 왜 중국이냐? 중국이 임금보다 더 싸니까 중국 공장은 다 중국에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대통령 선거 나올 때마다 뭔가 다들 내가 대통령 되고 나면 아이폰은 미국에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공언을 하는데 다들 대통령 되고 나면 아니네. 그러고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미국이 왜 그걸 중국에서 만들어 오느냐. 그게 이익이니까. 한정된 자원을 가진 나라는 그 자원을 이용해서 다른 생산을 선택하는 것에 비해서 가장 생산적인 것을 생산하고 그 생산품을 그들이 소비하는 것을 원하는 재화 용역과 교환한다는 거죠. 아이폰 만드는 것보다는 그 돈과 인건비로 인력 가지고 비행기 한 대 만들어 파는 게 훨씬 더 돈을 벌더라라는 겁니다. 비싼 인건비 들어가지고 아이폰 만드는 것보다는 그 돈 가지고 비행기 만들어가지고 비행기는 세계적으로 미국이 절대 강자죠. 큰 보잉 이런 비행기 한 대 만들어가지고 딱 팔면 한 대에서 떨어진 돈이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폰만 안 만들고 미국에서는 자원을 비행기로 몰아가지고 비행기를 만들어 파는 거죠. 모든 걸 다 만들 수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더 효율적이니까 그렇게 하더라. 그게 더 돈이 되니까 그렇게 하더라. 물론 이제
그래서 워낙 정치적으로 아이폰은 민감한 주제가 됐기 때문에 애플 회사가 그랬어요. 사실 뭐 굳이 원한다 그러면 뭐 우리가 미국에서 아이폰 만들어라고도 만들어 보겠다. 그래가지고 계산까지 해봤어요. 계산까지 해봤는데 자, 인건비가 주 문제냐에 대해 가지고는 이제는 인건비가 주 문제는 아니다라는 얘기죠. 미국에서 아이폰을 만든다 그러면 인건비에 따라 가지고 아이폰 한 대당 비용이 한 $10 정도 더 올라간다 그럽니다. 10에서 많이 해봐야 20달러입니다. 뭐 아이폰 한 대 가격이 뭔가 하면 거의 뭐 $200, $300 하죠. 200달러, 300달러 더 하겠다. 거의 요즘은 거의 $1000까지 올라가겠네요. 거기서 뭔가 하면 10불, 20불 인건비 더 올라가는 거야. 사실은 뭐 별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아이폰은 이 마진이 거의 절반입니다. 엄청나게 비싸게 팔고 있어요. 생산 비용에 비해 가지고 엄청나게 마진을 누리는데도 불구하고 뭐 사람들이 다들 그것만 사니까 잘 팔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 비용 더 들이는 건 아무 문제가 아니다. 아무 문제가 아닌데 소위 이제 스플라이 체인 자체가 미국에 없기 때문에 이제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제 그거는 스플라이 체인은 지금 현재 이 무역농 교과서에 없는 이야기인데 그게 지금 현재 새로 이제 대두되고 있는 하나의 문제입니다. 문제인데 그러니까 스플라이 체인이라는 것은 아이폰을 만들기 위한 여러 부품들을 적시에 뭔가 하면 충분히 공급해 줄 수 있는 그게 없다는 거죠. 아이폰 조립 공장 하나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만들기 위해 가지고 수많은 부품들이 전 세계적에서 와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게 고정된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뭐 설계가 바뀌고 문제가 되면 다시 또 바꾸는 거죠. 그게 적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미국에는 그게 안 되죠. 미국에서 설계 바뀌어가지고 부품 하나 바꾼다 그러면 부품 공급업체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거 바꾸는데 한 달 걸립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완전히 놀라는 것이 중국에서는 부품 바꿔 그러면 하루 만에 부품이 바뀌어가 옵니다. 바뀌어가 와가지고 바꾼 물건 가지고 새로운 물건이 벌써 나와요. 근데 미국에서는 부품 바꿔라 그러면 부품 바꾸는데 한 달이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데서는 도저히 조립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스플라이 체인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인건비의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어쨌든 이거 뭐 이거 다른 길로 흘렀지만 어쨌든 모든 나라가 가장 효율적이다 그러더라도 그 효율을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물건을 만드는 것보다는 더 효율적인 것을 만들고 그 다음에 더 효율적인 것은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 가지고 사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더 돈이 남더라. 그게 무역의 또 다른 이유입니다. 나라들은 생산을 전문화하는 반면에 그러니까 미국은 뭐 비행기에 전문화하고 그 다음에 많은 재화와 용역은 수입해가 쓰는 겁니다. 사소한 공산품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에서 만든 걸 다 쓰는 겁니다. 그게 또한 무역의 이득이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무역은 상대적으로 풍부한 자원으로 만든 재화를 수출하고 상대적으로 희소한 자원으로 만든 재화를 수입함으로써 국가의 이익이 된다. 조금 이제 어려운 이야기인데 이게 나중에 이제 배우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 배울 소위 그 헥셔 올린 이론이 바로 이 의미를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경제학 원론에서는 맹교 원론 책에서는 이제 무역에 대한 원리로서 뭐 비교 우위론을 배웠죠. 절대 우위, 그다음 비교 우위. 비교 우위론의 요체는 결국 낮은 비용, 생산비가 낮으면 그러니까 노동 생산성 차이로서 무역이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노동 생산성. 노동 생산성의 상대적인 차이, 절대적인 차이가 아니라 상대적인 차이에 따라서 무역이 결정된다라는 건데, 자, 이건 또 다른 이론입니다. 그 나라에 있는 부존 자원량에 따라 결정된다. 부존 자원량의 상대적인 풍요도. 부존 자원이라 그러면 생산 자원을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면 뭐냐? 노동과 자본입니다. 노동과 자본. 그러니까 양국의 노동과 자본의 비율에 따라 가지고 자본이 풍부한 것을 할 것이냐, 노동이 풍부한 것을 할 것이냐. 일반적으로 우리가 개도국들은 대부분 노동 집약적인 상품을 만들어 가지고 소위 뭐 가공품, 손이 많이 들어가는, 인력이 많이 들어가는 물건을 만들죠. 봉제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은 소위 노동 집약적인 자원 재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죠. 왜 그러냐 그러면 그 나라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자본에 비해서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선진국일수록 뭔가 하면 뭐 이 기계가 많이 들어가는 자동화된 그런 공장을 가집니다.
왜 사람을 쓰지 뭔가 하면 왜 그 돈을 많이 쓰느냐. 왜냐하면 돈값이 싸기 때문에. 사람값은 비싸고 돈값은 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본을 많이 쓰는 기계화된 생산 환경을 이용하는 거죠. 즉 자원의 풍부도에 따라 가지고 상대적인 풍족도에 따라 가지고 무역이 결정된다. 거죠. 이게 이제 중요한 이론입니다. 그 다음에 국가들이 전부나 할수록 그들은 더 큰 규모의 생산으로 인해 더 효율적이다. 더 큰 규모의 생산. 그 이야기는 더 큰 규모의 경제라는 거죠. 규모의 경제. 규모를 키울수록 개당 생산 비용이 떨어지는 겁니다. 시장이 클수록, 공장이 클수록 규모의 경제는 더 커진다는 거죠. 물론 이제 뭐 상품마다 조금 차이는 있겠죠. 어떤 상품은 뭔가 하면 곧 한계에 달하는 상품도 있지만 뭐 예를 들어서 비행기 같은 경우는 진짜 규모의 경제입니다. 아직 이 지구가 요구하는 시장은 뭔가 하면 한 공장의 규모의 경제를 채우지도 못할 정도의 그런 규모의 경제가 계속 달성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반도체 D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반도체 D램을 전 세계에서 3기업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이 3개 정도죠. 사실은 수십 개 업체들이 뭔가 하면 경쟁을 하면서 싸움을 했는데 점점점 규모의 경제가 커지는 생산 공정으로 바뀌면서 고비용 생산 공정으로 바뀌면서 다 떨어져 나가버리고 결국은 세 회사가 남았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규모의 경제라는 것이 또 하나 크게 무역에 대해 가지고 무역의 방향을 결정짓는 무역을 만드는 하나의 또 요인입니다. 자, 이것도 한 챕터로 다시 배울 겁니다. 그 다음 국가들은 또한 현재의 자원을 미래의 자원과 교환하고 그 다음에 국제적 이민으로 인해 가지고 이득을 얻을 수 있다. 현재의 자원을 미래의 자원과 교환한다는 것을 발로 쳐가지고 국제적 차익과 대응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돈을 우리나라 내에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는 돈을 외국에 빌려주는 겁니다. 대여를 해주고 외국은 차입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는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대부분 외국에서 차입을 받았습니다. 돈은 없는데 공장 지을 건 많더라. 외국에서 차입을 받아가 돈을 빌려와가지고 공장을 지어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갚고 했었죠. 그것이 뭔가 하면 기간 간의 자원 교환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던 미래의 자원과 교환하는 거죠. 미래의 자원과 교환하는 겁니다. 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갚는 거죠. 갚는 것은 나중인데 미래에 갚게 되는 거죠. 왜 이렇게 하느냐? 그게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에서 공장 짓는 것보다 우리나라에서 공장 지어가지고 이자를 받는 것이 조금 더 있다 이자를 받고 원금을 돌려받는 것이 더 미국 공장 지어가지고 버는 돈보다 더 많이 벌겠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반대가 됐어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돈은 엄청나게 많아요. 많은데 우리나라에서 투자할 돈보다 훨씬 많은 게 이제 그 어느 정도 많냐 그것을 알 수 있는 첫 번째 지표는 경상수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매년 거의 한 1000억 달러 정도 500에서 1000억 달러 정도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000억 달러 1조 10조 100조입니다. 매년 100조 정도 그 이야기는 돈이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돈이 남으니까 개인이 주식 투자를 외국에 자유롭게 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 돈이 모자랐다 그러면 그건 안 돼요. 금지입니다. 대부분 개도국에서 개인의 외국 투자, 외환 구입을 다 금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없으니까요. 외환이 없으니까. 우리나라도 1990년대까지만 해도 그랬습니다. 외국 여행마저도 금지였습니다. 안 됐어요. 90년대 와서 외국 여행 허용됐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외환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제 외환이 넘치니까 마음대로 사라는 거죠. 부동산을 사든 주식을 사든 투자를 하든 마음대로 개인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그럴 때 뭔가 하면 그게 왜 국내에 투자 안 하고 외국에 가느냐. 국내에 이제는 더 이상 투자할 데가 없더란 거죠. 할 만큼 다 해놓고 더 이상 할 데가 없더라. 그러면 더 투자 수익이 높은 데를 찾아 나서는 거죠. 그래서 외국에다 가는 겁니다. 주로 어디에 가느냐? 선진국보다는 개도국에 많이 갑니다. 직접 투자 같은 경우에는. 선진국에서도 뭔가 돈이 넘쳐가지고 외국에 이제 우리나라로 돈이 들어오는 거죠.
물론 예외적으로 지금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투자하고 있는 뭐 미국의 몇몇 회사들은 그좀 예외죠. 그러니까 새로 이 성장하는 소위 산업들입니다. 새로 만들어지고 새로 성장하면서 굉장히 수익성이 높아지는 아마존이나 아니면 뭐 인텔이나 아니면 뭐 구글이나 뭐 이런 회사들은 조금 예외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서로 이익이 되니까 세계적으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국제적 이민도 마찬가지죠. 이민. 자, 이민을 왜 가느냐?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까 이민을 가는 거죠. 뭐 자식들을 위한 더 좋은 교육기회. 본인 또 그걸 공급하기 위해 가지고는 돈이 많이 드는데 거기서 일하면 또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왜 우리나라에 지금 이제 외국 근로자가 거의 200만 명이 와 있습니다. 왜 와 있느냐? 왜 힘들게 여기까지 와가지고 뭔가 하면 대접 못 받고 뭔가 하면 힘들게 일하고 있느냐? 주로 3대 업종을 일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에서 받는 월급보다는 몇 배나 더 많이 받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이득이 있으니까요. 누가 시켜서 오는 건 아니죠. 자, 이게 이제 무역의 이득입니다. 무역은 여러 가지 면에서 국가 전체로는 이득이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무역의 이득이죠. 이득인데, 자, 이 이득을, 무역을 통해 가지고 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쭉 이야기는 했는데, 자, 쭉 이야기는 했는데, 그게 국가 전체로는 이런 식으로 이득이 됩니다. 그러나 그 말 자체가 모든 사람이 다 이익을 본다는 것 아니라는 얘기죠. 국내의 특정 집단에는 손해가 될 수가 있다. 국가 전체적으로는 이익이 되지만, 총량으로 봐가 이익이 되지만 개별적으로는 손해를 본다. 제일 대표적인 경우가 국제무역은 수입 경쟁 산업에서 상대적으로 집약적으로 사용되는 자원 소유자한테는 손해가 된다. 뭐 자원까지 따지지 말고 뭐 쉽게 이야기하면 뭐 우리나라에서 무역 허용에 대해 가지고 가장 그 반대가 심한 부분이 농업 부분이죠. 뭐 다른 부분은 다 무역이 다 허용됐습니다. 자유무역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농업 부분에서는 상당히 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우리나라가 첫 FTA를 한 것이 칠레입니다. 칠레하고 FTA 할 때 가장 반발이 심했던 것이 포도 농민이었습니다. 포도를 재배하는 농민들이었습니다. 칠레가 세계에서 제일 포도 강국, 그 다음에 와인 강국입니다. 와인 강국인데 거기서 나오는 포도, 그러니까 기후가 너무 좋아가지고 포도가 다 품질도 좋고 뭐 인건비도 싸고 그 다음에 기후가 좋아가지고 싸게 만들어집니다. 그게 들어오면 우리나라 포도 다 망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일 그때 걱정한 것이 와인은 관계없죠. 와인은 프랑스에 사든 어느 나라에 사든 뭐 똑같은 거니까 뭐 상대적으로 이제 칠레께 거래가 더 많이 들어왔죠. 오히려 더 싸게 많이 들어와라 라는 차원에서 그걸 한 겁니다. 한 건데 물론 이제 우리나라가 한 칠레 FTA를 한 이유는 우리나라 차원에서는 어떤 이익이냐, 칠레를 통해 가지고 미국의 수출을 더 싸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칠레가 미국하고 FTA가 되었기 때문에 그 채널을 이용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대신에 FTA를 하게 되면 제일 피해를 보는 것이 어디냐 따져보니까 포도 산업이었다. 그래서 칠레하고 FTA 허용하기 전에 포도 산업에 대해 가지고 엄청난 소위 보조금을 줬습니다. 보조금을 줘가지고 뭐 했는데, 그게 이제 수입 경쟁 산업이죠. 수입 경쟁 산업에서는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겁니다. 포도 농민이 손해를 보고, 그 다음에 포도 농민이 가지고 있는 이 농지가 뭔가 하면 농지 가격이 떨어지고 등등 이 포도 관련된 산업이 전체적으로 피해를 볼 것이다. 그래서 이 무역이 발생하면 뭐 이 이익은 있지만 수입이 들어오는 산업은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 산업의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되고 그 산업은 뭐 붕괴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매출이 줄게 되고 그래서 그게 분명히 있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이제 무역의 이익이라는 것은 그걸 따지더라도 총 합은 이익이라는 겁니다. 합은 이익이지만 분명히 그런 부분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역을 늘림으로써 이런 손실을 보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느 정도 보상을 해주고 또한 그 부분에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여러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 FTA 이 발효하기 전에 포도농가에 대해 가지고 많은 지원을 해줬고 근데 이제 결론은 조금 좀 의아했는 것이 실제 그러고 나서 우리나라 포도 생산량이 안 줄었어요. 칠레에서 포도가 많이 들어가지고 근데 이제 차이는 이제 그래도 좀 나은 부분이 있는 것이 칠레는 남반구죠. 그렇기 때문에
기후가 정반대입니다. 계절이 반대입니다. 칠레 포도는 주로 겨울에 들어요. 우리나라 포도가 나올 때는 칠레 포도는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건 그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겨울 과일에서 칠레 포도가 다른 부분하고 경쟁이 됐지, 여름 포도하고는 경쟁이 안 됐다는 생각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포도 농가는 별 피해가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자, 어쨌든 무역이 이득이 있지만 어떤 이런 산업에서 손해를 볼 수 있었다. 그러므로 무역은 한국과 내 소득 분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 이야기는 재분배를 무역 정책, 무역 확대 정책을 할 때는 이 재분배에 신경을 쓰면서 해야 된다는 거죠. 손해보는 그 산업이나 업종, 그 당사자들을 잘 고려해가지고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역의 유형을 보겠습니다. 무역의 유형을 보면, 무역의 유형은 누가 누구한테 무엇을 파는가라는 거죠. 자, 어떤 이유로 무역이 이루어지느냐. 유형을 보면 여러 개 있는데, 제일 그 고전적인 무역은 기후와 자원 차이입니다. 이거는 산업사회가 되기 이전부터, 예를 들어가지고 산업혁명 이전부터 자연적인 상업 발생 원인이 이거죠. 기후와 자원 차이입니다. 브라질이 왜 커피를 수출하고 사우디가 원유를 수출하는가 하는 거죠. 브라질에서 나온 커피가 제일 이 위도하고 기후하고 제일 맞아가 제일 좋더라. 브라질, 이디오피아 이런 나라들이죠. 그 다음에 원유? 딴 나라는 없으니까. 세계적으로 사우디 땅 밑에 원유가 제일 많으니까 원유를 수출한 것이다. 라는 거죠. 기후, 자연, 자원, 환경, 부존 자원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그 주어진 것.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주어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의 노력에 의해 가지고 바뀌는 부분이 이런 것입니다. 왜 일본은 자동차를 수출하고 미국은 비행기를 수출하느냐. 여러 사실은 이 역사의 결과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의 결과가. 실제 일본이 태초부터 자동차를 수출한 거 아니죠. 자동차라는 거 생긴 것이 한 1900, 그러니까 자동차의 시초, 대중화 시초는 포드 자동차죠. 포드 티카라서 1920년대, 20년대인가, 그때가 처음입니다. 20년대, 30년대가 처음이고, 일본 자동차가 미국에서 팔리기 시작한 건, 세계적으로 팔리기 시작한 것은 석유파동이 나고 난 뒤에, 그러니까 1970년대부터입니다. 그때부터 일본 자동차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면서 전 세계에다 수출하게 되고, 미국은 그 뒤부터 사실은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이 세계 최대 자동차 강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소비가 제일 많고 많이 쓰는 나라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땅이 넓어요. 땅이 넓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깔기는 너무 비용이 많이 듭니다. 땅이 좁은 나라는 기차라든지 버스라든지 대중교통을 할 수 있는데, 미국은 땅이 워낙 넓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왔다 갔다 하라 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자동차가 많이 쓰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시작이 자동차가 미국에서 시작을 했고, 대중화를 처음 먼저 했고, 그 다음에 수요도 많다 보니까 미국이 세계 자동차 강국이 됐습니다. 됐는데 석유 파동이 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거기다가 독일까지 가세하면서 뭔가 하면 이제는 세계적으로 자동차 비교 우위를 잃었죠. 이러면서 상대적으로 뭔가 미국은 비행기 쪽이 이제 압도적인 겁니다. 비행기도 사실은 2차 대전 때만 하더라도 미국, 일본이 세계적으로 비행기 대수로는 제일 많이 만들었을 겁니다. 제일 많이는 아니지만 많이 만들었죠. 그런 나라가 이제 전쟁에서 지고 나서는 이제는 더 이상 비행기를 거의 못 만들게 돼버렸었죠. 돼버렸다가 좀 최근에 다시 만드는데, 어쨌든 비행기는 그러니까 이거는 양국 간의 기술 경쟁입니다. 전략과 기술 경쟁의 결과 이렇게 된 겁니다. 미국이 최대 자동차 강국이었지만 일본이 소위 석유파동 때 자동차 운영 비용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기름, 그러니까 연료 효율성을 따져가지고 가장 연료 효율성이 높은 자동차를 만들어냈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게 팔리고, 미국은 덩치 큰, 힘센, 멋있는 자동차를 만들었지만 기름을 워낙 많이 먹고 비싸게 먹히니까 미국 사람들이 그걸 선호 안 하게 되고 싫어하게 되니까 이제는 일본 차로 차가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수요 변화, 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 가지고 일본은 재빨리 움직였고, 그 다음에 그 위치에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이런 강국이 됐고, 미국은 거기다 밀리는 셈이죠. 밀리는 셈인데, 비행기라는 것은 뭔가 하면 산업 자체가 아까 이야기했죠. 규모의 경제가 굉장히 큰 그런 산업인 거죠. 그러니까 제일 기술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이게 제일 큰 뭐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뒤에 나오겠지만 그 게임 이론은 나올 겁니다. 한 번 시장을 장악하게 되면 그 다음 계속 장악하게 되는 규모의 경제 때문에 그런 특성을 가집니다. 물론 지금 미국하고 유럽의 에어버스하고 계속 싸우고는 있습니다. 싸우고 있는데 어쨌든 뭐 두 개든 한 개든 그런 식으로 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또 다른 주어진 형태가 아니고 서로 산업적인 전략에 따라 가지고 비교 우위가 결정되고 무역이 결정되는 유형입니다. 왜 어떤 나라들이 어떤 제품을 수출하는지는 뭐 다음과 같은 차이에서 나올 수 있는데, 노동 생산성 차이. 이거는 우리가 여러 원론에서 배웠던 소위 비교 우위론. 비교 우위론에서 설명한 것이 노동 생산성 차이에서 상대적인 차이에서 무역이 나온다. 그 다음에 자본, 노동, 토지의 상대적 공급과 그들이 다른 재화와 용역의 생산에 사용되는 것. 그러니까 자본, 노동, 부존 자원의 상대적 비율 차이. 이거는 이제 이번 학기에 배울 내용입니다. 헥셔올린 이론이라고 하는데, 부존 자원량에 따라 가지고 무역이 결정된다. 이게 이제 또 다른 이론입니다. 이게 이제 양대 이론이죠. 양대 이론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조금 더 확대해가지고는 뭔가 규모의 경제에 따라서 설명되는 산업들이 또 몇 개 있고, 비행기 산업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항공 같은 경우가 그렇고, 뭐 그런 등등이 이제 무역의 방향을 결정하는 그런 이론들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시간 볼 마지막이 무역에 대한 정부의 정책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무역은 국경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국가가 뭔가 필요하다 그러면 뭐 강한 드라이브를 할 수 있습니다. 뭔가 좌우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정부 정책이죠. 정부 정책의 효과. 정책 위반자들은 다음을 통해서 무역량에 영향을 준다. 관세, 수입 할당제, 수출 보조금, 또는 시장에서 외국 제품 배제되지만 국산품만 허용되는 기타 규제, 위생 규제, 기술 규제, 환경 규제,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규격 규제 이런 게 있습니다. 뭐 기술, 환경, 규격, 위생 이런 거야 뭐 그냥 필수적인 게 아니냐,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하겠지만, 당연히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걸 뭔가 하면 어떻게 반무역적으로 활용을 합니다. 모든 나라들이. 무역은 전쟁입니다. 무역은 전쟁인데 나라마다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는 거죠. 상대국 물건이 우리나라에 잘 안 들어오도록 뭔가 하면 그런 것들을 조작을 하는 거죠. 실제적으로 뭐 선진국들이 그런 걸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고, 일본도 많이 하고, 프랑스도 많이 하고, 미국도 많이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또한 무역 정책이더라라는 거죠. 자, 이 정책은 여러분들이 뭐 지난 미국 트럼프 대통령 때 신문에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더 친근하게 됐겠죠. 뭐 미국에서 중국 보고 뭔가 하면 관세 뭐 50%, 25% 관세 탁 때려가지고 뭔가 하면 이만큼 물건은 25% 관세, 이만큼 물건은 50% 관세, 뭐 그런 식으로 굉장히 거칠게 이 관세 정책을 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관세 정책이죠. 근데 그건 일반적인 정책은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 아주 어떻게 봐서 폭력적인 정책이죠. 근데 그걸 대놓고 하는 게 있고 또 안 대놓고 모르게 뭔가 하면 더 치사하게 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이 힘을 과시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폭력적으로 그런 정책을 했죠. 관세 정책. 그런데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세계적인 무역에 대한 룰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무역에 대한 룰은 관세는 없는 걸로 하다 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지금 관세는 거의 없습니다. 관세는 아주 미미합니다. 관세는 미미한데 뭐 아주 예외적으로 진짜 뭐랄까 골동품 속에 있는 관세량을 꺼내가지고 정책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건 아주 시대착오적인 정책이었습니다. 현재는 이제 역사가 있는데 2차 대전 이후부터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는 관세는 없애자라는 것이 세계적인 합의입니다. 그래서 뭐 제로로 없어지진 않았지만 대부분 나라들이 관세는 굉장히 낮습니다. 국내 부가치세보다는 뭐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낮습니다. 그 다음에 수입 할당제, 일정 물건에 대해 가지고 수입을 뭐 수량을 제한하는 겁니다. 쿼터제라고 이야기하죠. 수량을 딱 안 되면 요만큼 하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우리나라 산업에 굉장히 피해가 많다.
그러면 뭐 어쨌든 나름대로 합의에 의해서 강요된 합의에 의해서든 어쨌든 수입량을 딱 제한하는 거죠. 우리나라가 많이 그걸로서 뭔가 당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상되는 것이 주로 철강 부분이 많이 그렇게 되죠. 그래서 유럽에 대해서도 지금 할당이고 미국에 대해서도 할당이고 철강 산업 같은 경우가 그런 분쟁이 굉장히 많은 산업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수입 할당제가 또 하나의 정책입니다. 아니면 이제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서 수출업자한테 보조금을 주는 수출 보조금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수출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표면 드러내놓고 이렇게 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잘 없고. 그리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불공정 수출이다. 불공정 산업 개입이라고 해가지고 나라마다 여기 대해 가지고는 굉장히 뭐랄까 저항을 많이 하게 되죠. 그리고 뭐 이런 물건에 대해 가지고 수입 금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불공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 대놓고 하는 거는 꽤 있죠. 안 대놓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그러면 대부분 이런 거죠. 그 기술 보조 이런 거죠. 지원금입니다. 기술 개발을 위해 가지고 국가가 기술 개발을 해주고 그 기술을 기업에 준다 그러면 사실은 기술 개발을 위해 가지고 보조를 해준 겁니다. 그리고 그 물건을 수출한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이 경제 발전 단계에서 그러니까 그 저개발국에서 지금 단계로 오면서 1990년대까지 알게 모르게 이 정책을 썼는데 주로 이제 직접적으로 쓰는 것보다는 수출 기업에 대해 가지고 저리 자금 융자, 그러니까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줬던 거죠. 그것이 이제 일종의 수출 기업에 대한 보조금 역할을 했는 겁니다. 구체적인 보조금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 제한된 자원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수출 기업 중심으로 이걸 하면 자원 배분해 주는 거죠. 그런 것들이 넓은 의미에서는 수출 보조금으로는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 이제 정책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정책에 대해 가지고 못 사는 나라들이 개도국들이 이런 정책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는 별 이야기 안 해요. 뭐 자기들도 살겠다고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선진국들이 이 정책한다 그러면 서로 싸우죠. 서로 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제 개발 발전 도상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뭐 이야기 안 하는 겁니다. 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무역 정책을 하게 되죠. 무역 정책을 통해 가지고 서로 이제 뭐 경제 안정, 성장, 그 다음에 나라별로 자기의 파이를 키우기 위해 가지고 서로 경쟁을 하고 알게 모르게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까지도 이제 이번 학기에 다 보게 될 겁니다. 디테일한 내용까지도. 자, 이게 이제 무역에 대한 정책 이야기입니다. 이번 학기 내에 볼 내용. 뭐 이 정책들의 비용과 혜택.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비용이 있고 혜택이 있어요. 혜택이 있지만 비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책에 따른 비용이 뭐냐, 이런 까지 같이 보게 되겠죠. 이게 돼 있네. 그 다음에 정부가 무역을 제한하면 외국 정부도 같이 반응한다. 이거죠. 전쟁입니다. 서로 전쟁이죠. 그래서 결국은 서로 비등비등한 나라끼리 전쟁을 하게 되면 결국은 다 손해봅니다. 지난 트럼프 대통령 때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워가지고 누가 이익을 받느냐? 두 나라 다 손해봤어요. 다른 나라들이 이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그 보복으로 뭔가 미국으로부터 대두 소이빈 수입을 안 했죠. 안 하면서 소이빈이 필요한데 어디서 수입했느냐? 브라질에서, 남미에서 수입했습니다. 그래서 남미 콩 재배업자들이 이익을 본 거고 등등 많은 것들이 뭔가 하면 서로 무역을 안 하니까 다른 제3국들 그 물건을 거래하게 되는 새로운 제3국들이 이득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지고 두 나라 간에 있다 그러면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움을 붙을 때 이제 경제학자들은 그러죠. 저게 소위 말해서 근린 궁핍화 정책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 뭔가 하면 서로 거지 만드는 정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나라가 있어가지고 두 나라끼리 서로 그런 싸움을 하게 되면 결국은 둘 다 거지가 된다는 거죠. 거지가 된다는 것은 결국은 서로 싸움하다 보면 나중에는 서로 우리 무역하지 마. 서로 그러니까 폐쇄경제 하자.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무역을 할 때에 비해 가지고 폐쇄경제로 바뀌게 되면 폐쇄경제에서 무역으로 감으로써 자유무역 감으로써 우리가 무역에 따른 이익이라는 것이 있다고 그랬죠. 게인스 프롬 트레이드. 그만큼이 다 없어진 겁니다. 그만큼이 다 없어지면 그게 거지가 됐다는 얘기죠. 무역을 안 하면 안 할수록 무역의 이익만큼이 없어지는 거죠.
이 무역정책은 국민들의 복지를 극대화하기보다는 보통 특수한 이해 집단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무역정책은 경제학적으로 봐가지고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국민 전체에 도움은 안 되고 대부분 특정 집단들의 요구에 따라 가지고 좌우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무역적으로 제일 장벽을 많이 세운 데가 아까 이야기했죠. 철강, 그 다음에 자동차입니다. 미국에서 노조가 제일 센 게 뭔가 하면 철강, 자동차, 철강, 그 다음에 트럭 노조. 근데 트럭은 사실은 수입과 관계없죠. 트럭 노조. 팀스터 그러는데 트럭이라는 것은 이제 트레일러. 땅이 넓으니까 그 많은 물건들을 트레일러로 실어 나르는데 그 노조가 힘이 셉니다. 힘이 세는데 그건 뭐 무역과 관계없고 자동차 노조. 미국에서 자동차에 대해 가지고 수입 장벽이 제일 많은 이유가 자동차 노조가 힘이 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무역정책은 대부분 뭔가 하면 전체 복지보다는 그 집단들의 로비나 힘에 따라 가지고 세워지더라. 정부는 다른 나라들의 무역 장벽을 낮추는 조건으로 관세를 채택하고 관세를 낮추도록 협상을 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무역 전쟁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경제학적인 결론은 무역 장벽, 무역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죠? 물론 이제 당장 개방을 통해 가지고 피해보는 산업이 있다. 그렇다 그러면 그 산업은 보조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준다든지 아니면 그걸 찾을 수 있는 시간을 위해 가지고 단계적으로 천천히 개방을 하는 것은 필요하죠. 필요하지만 결국은 장벽을 계속 세워가지고는 전 국민한테 돌아가는 부분은 손해다. 라는 것이 경제학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무역정책을 인기 영합적으로 보통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정책을 했는데 그 정책이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실패 정책입니다. 다 손해봤습니다. 두 나라만 손해본 거죠. 두 나라만 손해본 건데 그래도 지지를 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그거죠. 배는 고파도 기분은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힘을 보여줬다. 소위 미국의 힘을 보여줬다라는 건데 그게 힘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강한 펀치를 보여줬다. 라는 걸로서 사람들이 그 지지하는 사람들이 아마 계속 지지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는 것 같은데 경제적으로 평가해 본다 그러면 그거는 완전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이죠.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게 이제 무역에 대한 정책. 이까지 이런 내용까지 이제 이번 학기에 내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장 뒤에 있는 것은 이제 국제금융론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번 학기에 다룰 내용은 아닙니다. 국제금융론은 이제 한용욱 교수님 수업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면 될 겁니다. 자, 이상으로 무역론에 대한 인트로덕션을